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S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며칠 후면 6.25 전쟁 69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게임은 전지적 탱크 시점으로 한반도에서 사투를 벌였던 다양한 전차들을 통해서 6.25 전쟁을 되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6.25 때 이 북한군의 이미지하면 그 탱크 앞세우고 막 기습해서 남침하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6.25 전쟁 교훈하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242대 0으로 흔히 얘기하듯이 북한은 무려 242대의 탱크가 있으면 우리는 단 한 대도 없었다. 그래서 북한군이 그야말로 파죽지세 거침없이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우리 군 입장에서 정말 아픈 그러한 이제 추억인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군이 일종의 트라우마 비슷하게 이게 전체에 대해서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이 북한군도 보면 6.25 전쟁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비행기. 뭐겠어요? 공군요? 예, 네. 제공권을 제공권.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에 워낙 유엔군의 공습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뒤에 북한군의 이제 전략 전술을 발전시켜 보면 이 공습에 대한 그 대비하는 뭐 그런 것들 지하시설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그 대전차 무기들 발전시켜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건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뭐 이제 그 대화무도 이런 평화무도 때문에 뭐 이제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 경기 서울 근교의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보면 뭐 성처럼 콘크리트로 만든 대전차 방어벽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죠. 그 터널, 그 짧은 터널이 있어요. 예. 왜 그죠? 뭐에 쓰는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 계시고 왜 만들었나고 터널을. 네. 예. 그러니까 대전차 장애물이 있고 예, 장애물이 있고. 이 장애물은 보통 도로 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콘크리트 같은 거 얹어. 아,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아예 크게 뭐 몇백 미터든 뭐 몇 킬로든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평야지대에 예. 콘크리트로 만든 1970년대 주로 건설이 됐는데 후방이다. 핑계거리 후방. 예. 후방이.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럼요. 북한에서 그래서 옛날부터 그 철거해라 어쩌다 그런 요구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가보시면 정말 우리도 이런 정말 성같이 이런 걸 만든 게 있었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런 시설물 그다음에 말씀하신 거는 작은 이제 장애물 그런 장애물이라고 그러죠. 흔히 얘기하는 낙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폭파시켜서 길 막는. 주저앉힌 다음에 이제 위에는 되게 뚱뚱하고 다리는 얇잖아요. 그렇죠. 저 자유로 파주 다니다 보면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예. 그렇죠. 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보다 훨씬 큰 것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사실 진짜 앞서서 뭐 몇백 대, 200 몇 대? 242대 0. 와, 이거 완전히 사실 게임사는 보면 게임샷 아닙니까? 이거 게임 오바죠, 이거는. 그렇죠. 그냥 시작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게임은. 그렇죠. 일단 T-34 북한은 개전 때 242대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150대가 또 추가로 공유된 거는 이건 이제 소련 문서에다 남아 있는 거라 그냥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대도 없었고 장갑차가 37대. 근데 이제 병력 수송용 장갑차죠. 무슨 뭐 무장이 이렇게 돼 있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뭐 기갑에 있어서는 그냥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우리는 그때 아시다시피 당시엔 이제 그 군인들이 다 농사짓다 온 애들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농번기 바쁠 때, 농사일이 바쁠 때. 농사 지으라고 또 휴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전 병력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농번기 휴가를 가 있는 상태라 사람도 없고 그래서 탱크가 이렇게 오면은 그때는 저지할 수단이 없으니까 박격포탄 있잖아요. 그거를 던질 수는 없으니까 그걸 들고 이제 뛰어 들어가서 같이 이제 터지고 뭐 이런 처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진짜 6탄 뭐 매종사 얘기했지만 그런 거죠. 6탄 돌격해서 그 사실 1950년이니까 우리 광복이 45년이면 이 광복 5년 만에 그리고 뭐 또 해방 뭐 전후 해가지고 엄청 바빴을 거 아닙니까? 막 정신없는 막 정치에 무슨 근데 거기에
240몇 탱크를 준비했다는 거는 야 이건 진짜 이거는 솔직히 작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방 이후에 바로 정부 수립된 게 아니잖아요. 네. 1948년 8월에 정부 수립이 됐단 말이죠. 그 사이에 아시지만 수많은 이제 좌우 이념 논쟁, 뭐 무력 충돌도 우리 사회 내에서의 그런 충돌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희생자도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군사력을 증강할 그런 계획도 없었고 뭐 그런 시간도 없었는데 북한은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단시일 내에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역사의 기록 이제 비밀 해지된 문서들이 그 구소련 문서, 중국 문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걸 좀 확인해 보면 북한은 이제 그 소련과 조선, 그러니까 조소 비밀 협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북한과 소련 간의 그런 비밀 군사 협정을 체결해서 대대적인 이제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아까 이제 원수 말씀하신 그 탱크 같은 경우도 그 당시 T-34 전차로 이제 달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이 있어요. 76mm 포를 담겨 있고 그거보다 개량해서 85mm 포를 담겨 있는데 2차 대전 때 주로 쓰인 건 76mm 포를 단 것들이 이제 많이 쓰였는데 6.25 전쟁 때 등장한 것은 사용된 것은 85mm를 장착한 겁니다. 아, 개량형으로 왔군요. 그러니까 화력이 더 강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T-34/80으로 흔히 이제 표현이 되죠. 85는 85mm 주포를 의미하는 네. 겁니다. 76mm T-34/76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뭐 242대를 다 준 게 아니고 일정 그냥 수십 대를 주고 나머지는 그 북한에서 이제 설계도를 갖고 생산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지원을 했다고. 그런 기술도 있었어요. 탱크도 네. 만들었어요. 설계도 갖고. 그 당시에 일제 시대에 네. 보면 북한이 중화공업이 굉장히 남한 쪽보다 발전이 돼 있었습니다. 그 화학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뭐 남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북쪽이 그 발전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6.25 전쟁 전사를 보면 가짜 이 공적 논란이 있는데 뭐냐면 실제로는 T-34를 부순 게 아닌데 주장하는 사람은 분명히 탱크를 부셨다고 주장해요. 근데 그게 거짓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탱크라는 개념이 별로 없을 때잖아요. 근데 탱크 비슷한 놈이 또 내려온 게 있는 거야. 그게 뭐냐? SU-76 자주포라는 게 있어요. 76mm 자주포인데 이건 뭐 위에 포탑이 있고 뭐 이제 그런 명확하게 구분되는 형태는 포탑이 구분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여하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를 부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SU-76 자주포를 부쉈는데 그래서 이제 가짜 전공 논쟁도 있었지만 여간 이 자주포 등을 해서 200여 대 이상을 수입해서 이제 전차 여단을 조직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105 땅크 여단이에요. 당시로 숫자상으로도 적지 않고 성능도 만만치 않은데 이게 한때는 뭐 동북아에서는 거의 최강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그때 국공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49년에 공산당이 다 점령하잖아요. 그 사이에 국민당하고 싸우면서 엄청나게 서로 간에 이제 죽고 다치고 손실이 커서 피폐해진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 패망한 직후여가지고 뭐 군대라는 거는 흔적도 없이 거의 이제 무장해제 시켰겠죠. 뭐. 예. 그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의 이러한 전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 보이는 그런 상황. 걔네밖에 없네요. 생각 네. 뭐그 당시에 북한밖에 세 보이는 없겠네요. 상황이 된 예. 거죠. 동북아 짱. 소련 빼고는 사실 예. 이제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105 땅크 여단이 이제 서울을 최초로 점령을 했고 탱크 부대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공로로 여단에서 사단으로 개편이 되고 지금도 북한의 최정예 부대 중에 기계화 부대 중에 최고 부대가 이 105 탱크 사단인데 거기에 이제 유경수 지휘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근위 서울 류경수 105 땅크 사단으로 부릅니다. 네, 예. 그 발음 잘해야겠네요. 예. 류경수죠, 류경수. 예. 북한 군인. 네, 네, 류경수. 예. 거저기가 아니고 류경수입니다. 네. 이 사진들은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군사에 관심 없는 분도 이 사진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아니 이게, 서울을 이게 소련인지 이거 어딘지 구별이 안 가는데 그 옆에 있는 한국 사람 보면 아니고 옷 입은 거만 우리나라 사람이겠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제 신혼 맞다 신혼. 진짜 백이민족이 다 신혼 입어서 와이셔츠다. 와이셔츠군요. 이 사진 말고 또 이제 두 대쯤이 가는 사진인데 하여튼 그거는 딱 보면 서울 시내라는 게 표시가 나죠. 그래서 이 서울 시내 이제
이 퍼레이드를 하는 이 전 T-34 전차 이 사진은 사실 6.25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진 중에 하나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정말 그 당시에 우리 군인 국군 입장에서는 뭐 쇼크 그 자체였을 텐데, 그럼 이제 이거 하나하나 T-34/85 이게 많이 쳤다 보니까 개량형 34/35 스펙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T-34는 2차 대전의 영웅 중에 하나였고 네. 소련군 입장에서는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 그 유명한 그리고 그때 독일이랑 싸웠던 게 그렇죠. T-34예요. 예. 또 쿠르스크 이런 데서 이제 독일군 기갑 부대를 격파한 장본인인데 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85mm 포로 개량을 한 게 T-34/85인 거고요. 그다음에 철갑 두께도 훨씬 두꺼워졌어요. 원래 75mm였던 것이 110mm로 개량이 30%는 이게 두꺼워졌네요. 굉장히 두꺼워진 거죠. 그래서 공격력, 방어력 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사람 5명 태우고 시속 53km로 달리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빠른 거고요. 작전 반경도 400km나 되니까 아주 뭐 굉장히 고성능의 땅크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소련에서는 땅크라고 소련 무기 얘기하는 거니까 땅크라고 해요. 북한도 얼마나 뭐 땅크라고 가지고 땅크 사단이라고 그래요, 땅크 틀린 말씀 아니죠. 땅크라고 하신 것까지야. 예. 어쨌든 굉장히 유명하고 뭐 공을 많이 세운 뭐 최고의 전차였다. 2차 대전 때도 이게 이제 독소 전쟁 중에 독일군에 납포가 됐죠. 그래서 독일군의 당시에 제2 기갑 집단 사령관 그 유명한 구데리안이라는 이제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현대 뭐 전차전의 뭐 전술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들어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기갑의 아버지라는 이 양반이 이제 이 T-34를 본 거예요. 보고 이렇게 구석구석 뜯어서 보고 난 다음에는 야 이거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흠도 잡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표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나중에 벌어졌던 것이고 여기저기서 T-34는 화력, 방어력, 뭐 기동력 다 뛰어나고 그 다음에 또 훌륭한 건 뭐냐면 역시 소련 특유의 그 단순한 설계, 대량 생산. 그 철학이 또 반영된 탱크라서 스탈린그라드의 트랙터 공장이라는 그 유명한 공장이 있어요. 여기서 1942년 9월까지도 생산을 했는데 이때는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절정으로 치닫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조차 여기서 이걸 계속 생산할 정도로 그렇게 뭔가 만들기 쉬운 탱크였다는 것이죠. 트랙터 공장고 조금만 이렇게 좀 손 보면 탱크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T-34는 시간이 갈수록 생산이 늘어나고 그리고 성능 개선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2차 대전 말기에 이제 85mm 포를 달면서 T-34, 85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T-34는 2차 대전 때만 8만 대가 전선에 투입돼서 예. 사람도 8만이면은 끝이 안 보일 텐데 탱크를 8만 대를 아니 총도 8만 장 하면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총알 8만 발 들으면 깜짝이야. 내가. 규모가 다르긴 다르네요, 진짜. 와, 그래서 독일군이 8만 대. 아무리 T-34를 부셔도 계속 인해 전술 마냥 계속 새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 굉장히 부담이 컸다고 하고 또 이런 수효로 해서 또 독일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뭐 성능만 딱 따로 놓고 본다면 화력, 방어력 이런 것만 놓고 본다면 KB 전차나 뭐 전쟁 후기의 독일의 그 티거, 타이거라고들 쓰는 티거 같은 이 무거울 중전차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일단 체급 차이가 나니까 하지만은 가운데 중전차로는 T-34만한 놈이 없고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아무래도 가장 뛰어난 화력을 보인 전차는 뭐 양쪽을 막론하고 T-34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시속이 53km라고 하셨죠? 네. 근데 그 6.25 때 04신가 이렇게 기습 남침을 시작해서 서울이 뺏긴 게 3일이잖아요? 근데 거의 각각 50k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8선에서 여기 우리 서울까지. 휴전선에 서울까지 한 60km. 60km 정도예요? 네. 지연을 우리가 잘 시킨 건가요? 전격적으로 뚫었을 거면 3일도 안 걸릴 것도 같은데 3일은 어떻게 된 거지? 생각해 보니까. 사실 당시 전력 차이로 보면 하루면은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북한에 이 전차전의 특성을 아는 이 지휘관이 없었다.
그러니까 전차전이라는 것 자체가 2차 실전 뛴 사람 거의 없지 않았을까요? 없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차전을 어떻게 벌여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일선에서 전투 부대를 지휘한 뭐 사단장, 군단장, 연대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중공군, 팔로군 출신이라 아무튼 기본적으로 보병 위주의 게릴라전 이런 쪽이지 무슨 전차를 쫙 밀고 나가서 뭐 갑자기 공격을 하고 뭐 밟고 지나가는 이런 식의 전투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민군은 남침 초기에는 특히 측방 기동에 의한 후방 차단 작전이라는 걸 썼는데요. 측방 기동에 의한 후방 차단이요? 네. 이게 말하다 보면 이렇게 앞뒤가 헷갈리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전차 부대하고 이걸 따르는 보병이 전면을 공격하는 동안에 양쪽 날개로 보병이나 차량화 보병을 우회시켜서 포위하고 섬멸하자. 굉장히 좋은 작전인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복잡한 작전이니까. 그냥 뚫어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옆으로 전격적으로. 보병이 가야 되고 네.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포천 의정부 이제 축선을 담당했던 인민군 사사단이 전차를 동반했는데 전진 속도가 보병 속도를 넘을 수가 없는 거죠. 시속 4km, 시속 4km. 예, 그러네요. 무이송 수준. 예. 그래서 서울까지 48km 진격하는데 사흘이나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전을 수행하려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전차가 빨리 갔다가 보병이 늦으면 되돌아와서 다 같이 가는 이런 식의 좀 상식 이하의 상황이 당시로서는 벌어진 그러네요. 거고. 네. 선두 천천히 뭐 이런 게 우리 행군은 선두 지금 천천히. 빨리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민군은 이제 보병, 포병 전차의 밀집 대응을 계속 유지를 했고 너무 신중하게 하느라고 전차전 고유의 그 기동력, 파괴력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이 사흘 동안에 결국 대한민국 정부 군 지휘부가 다 서울을 빠져나가서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번 겁니다. 예. 뭐 예전에 뭐 전격전 뭐 이렇게 팍팍 치고 나가는 이제 그런 걸 안 쓴 게 그나마 3일 걸린 이유군요. 네.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냐면 2차 대전 때 전격전이라든지 미군도 마찬가지 이 전차라는 게 보병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움직이면 당하기 쉽습니다. 보병이 이제 대전차 화기들을 많이 발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병들이 대전차 화기를 갖고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하면 그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업무해주는 보병이 장갑차든 아니면 하다못해 이 전차 뒤에 타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 2차 대전 때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면. 그래서 상대방이 보병이 대전차 화기를 제대로 갖고 있으면 같이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대비한다고 그랬을 텐데 문제는 이제 우리 그 당시 군에 제대로 된 대전차 화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때 탱크만 먼저 밀고 내려서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늦은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군에서 또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탄 돌격 등을 펴가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최대한 저지를 해서. 예, 목숨 걸고 저지한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끼쳤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워낙 그 우리 다큐멘터리나 뭐 영화에도 나오지만 워낙 우리 정부 수뇌부부터 해가지고 국민 전체가 다 나라 전체가 우왕좌왕하고 엉망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더 빨리 서울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저도 지금 가끔 이렇게 뭐 강원도 놀러 가다 보면 그 탱크 보면 참 신기하거든요. 저도 뭐 그 군대 제대했습니다만.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그 소위 국군 선배님들 포함한 우리 그냥 국민들도 이 탱크 처음 본 분들 많았을 텐데 엄청 놀랐을 거예요. 이거 저 괴물로 보이지 않아요? 저게 뭔가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진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제 배고 북한군의 전차였던 작전 장교로 남참했다가 뒤에 이제 우리 국군에 기순하는 사람 중에 오기환이란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 팩트예요? 아니 성함이 우리의 귀순한 분인데 이름이 오기환이 오기환 이거 가짜 뉴스 아닙니까? 아 저는 처음에 웃으시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아니 그 우리 쪽에 귀환한 분이 동생은 귀순. 그분이 어떤 뭘 보호하기 위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튼 내 오기환 씨가 숙명적으로 하여튼 우리한테 규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북한군 전차가 작전한테 걸림돌이 없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어떻게 보면 비웃은 건데 새 몽둥이로 손뭉치를 뚫는 것 같았다. 아, 뭐 이제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마음대로 뭐. 이제 했다. 뭐 이제
거의 파죽지에서 밀고 내려왔다 이제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여하간 아까 말씀하신 뭐 서울 4월 걸린 게 오래 걸렸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전쟁 그 진행 속도를 보면 진격 속도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전차가 시속 60km 가니까 그 하루면 60km 갈 수 있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진격 속도가 하루에 20 몇 킬로 되면 사실은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는 이제 그런 게 역사적인 전사의 교훈인데 여간 뭐 그런 면에서 파죽제수로 진격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이제 뭐 T-34 전차의 그 작전과 관련해서 뭐 여러 이제 증언들이 있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그 되새겨 볼 게 영국의 유명한 전략가 중에 리데라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간접 접근 전략 뭐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정격전의 아이디어도 사실은 원래 리데라트 등 영국 전문가들이 지시를 했는데 그걸 발전시킨 게 독일이에요. 채용을 하고 그런 건 독일이고 영국은 사실은 기회가 있었는데 제대로 채용을 안 해서 이제 당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그때 이제 전쟁 초기에 독일군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 얘기 마지노선도 돌파하고 프랑스도 점령하고 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전에 다뤘던 메사스밋 전투기도 아니고 바다의 유보트도 아니고 바로 땅 위에 있는 독일군 전차들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6.25 전쟁 교훈을 여러 전사가들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많이 분석을 하는데 아주 고전적인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한반도 이 지형에서 전차가 과연 얼마만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느냐. 아시지만 산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서쪽은 평야지대도 있고 그러니까 좀 낮고 그다음에 중부권도 철원 쪽 이런 쪽 제하고는 탄악 지형이니까 동부는 뭐 더구나 대부분 산악 지형이니까 전차의 기동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도로를 제하고는 제한이 되는데 서유럽 같은 경우는 평원지대잖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는 전차가 일렬로 쭉 횡으로 서서 몇십 대 몇백 대가 이렇게 진격해가면서 대규모 전투 이런 거 보면 대규모 그렇죠. 전차전을 벌일 수 있어요. 크루스거 전투도 뭐 대표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불가능하죠. 서부 지역에서도 뭐 몇십 대 몇백 대가 일렬로 서서 전차전을 벌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나더라도 전차는 별로 쓸모가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상한 사람도 많았는데 근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듯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크루스거 전차 같은 뭐 그런 형태의 대규모 전차들이 뭐 횡으로 붙어서 그런 건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 도로들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전차들이 한두 대씩 기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북한군 전차들이 빠른 속도로 진격해 남진에 내려와서 서울을 점령하고 저 낙동강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군 T-34를 과소평가한 게 있죠. 우리가 전에 바주카포와 슈퍼 바주카포 얘기 다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에 우리 군이 갖고 있던 거, 미군이 갖고 있던 게 2.36인치 M9 그냥 바주카포예요. 2차 대전 때 쓰던 거. 이걸로 될 줄 알고 쐈는데 뭐야? 튕겨져 나가잖아요. 도탄 튕기면 관통이 안 돼. 튕겨져 나가. 다른 뭐 57mm 대전차 포 이것도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멘붕이 왔겠어요. 뚫려야 되는데 이거 몇 발 쏴도 튕겨져 나가고 그냥 계속 오니까 그 자체로 멘붕이 왔고 그에 아까 원수님 말씀하신 뭐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 이거는 뭐 50mm도 안 되는 포 30 몇 mm 포 장착하고 이래가지고 이건 통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이 북한군 전차가 효용성이 얼마나 클까 하는 의문 부호가 있었지만 그래도 위력은 발휘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차를 처음 보면 뭐 괴물 같았다 어쩌다 이런 얘기 많은데 정말 뭐 멘붕이 오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도 사실 이제 그런 용어들이 있었어요. 독일군의 티거라든지 강력한 전차를 보고 이 뭐 미군 전차들 그다음 유럽 프랑스 전차들이 쏴도 이게 탄이 튕겨져 나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도 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머 피버라고. 아머 피버라고. 장갑에 대한 공포. 장갑에 대한 공포. 전체에 대한 공포. 이런 것도 생겼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상대편의 전략을 좀 전력을 잘못 파악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전차 화기가 잘 안 통했다. 근데 결국은 우리도 전차 써야죠. 근데 우리가 만들지 못하니까 그렇죠. 뭐 유엔군이 주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된 미국에서 거죠?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건데 7월 8일이니까 뭐 아주 후는 아니고 한 보름 정도 예, 있다가, 예. 7월 8일 날 이 천안에 미국 전차가 투입이 되는데 전차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보병들이.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고 막 우리 영화도 막 이제 나오잖아요. 막 전차 오는데 우리 전차 오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영화보다 항상 예, 그렇죠. 예. 이겼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근데 이게 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살짝 좀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M24 채피라는 전차인데요. 예. 뭔가 이상한 느낌 없으세요? 사람이 너무 크잖아요. 아, 사람이 큰 건가요? 탱크가 작은 건가요? 저기? 탱크가 작은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이런 저 축적으로 보이면 안 되거든요. 탱크 위에서. 그러게요. 그죠. 사람 몇 명 타니까 꽉 찼는데요. 꽉 찼죠. 저거 예. 갑판이라고 해야 되나? 다 2m 넘으면 장신이 아닐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탱크가 작은 거죠. 요거는 이제 경전차인데 그러니까 경차 같은 의미에서의 M3 스튜어트의 뒤를 잇는 경전차인데 주요 임무는 이제 정찰입니다. 이 기동력이 있으니까 적진에 이제 들어갔다 놨다 하면서 정찰하는 건데 어느 정도 대항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75mm 주포는 그런 대로 쓸만한데 장갑이 약해요. 그래서 방어력이 굉장히 약한 기종이고 하지만 어쨌든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죠. 7월 10일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천안에서 이 T-34-85하고 이제 그 북한군 제105 땅크 사단하고 붙게 되는데 이쪽은 이제 미 육군 M24 채피 전차 소대죠. 이게 한반도에서 벌어진 첫 전차전이 되는데 결과는 당연히 이제 처참한 패배로 T-34가 한 대가 반파되는 동안에 채피 7대가 전파되는. 그러니까 이게 수학으로 따지면은 0.5대 7이니까 1대 14가 되겠네요, 그죠? 아, 그러네요. 계산을 보면 예. 네,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75mm 픽포가 어느 정도 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관통을 못하고 장갑을 T-34의 장갑을 전혀 관통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M24 채피는 그냥 정찰이나 뭐 보병 수송, 뭐 수송부대 기습 이런 것만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전차 교육용으로 사용되다가 대만으로 다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예. 아니 경전차와 중전차니까 체급이 다르니까 뭐 이런 결과가 나올 것도 같은데 아니 애초에 그러면 뭐 카운터 카드로 이 채피가 나오는 게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잘 몰랐나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지형에 산만기 때문에 전차가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두 번째는 T-34 정도는 뭐 슈퍼 바주카가 아니고 바주카프 정도로 부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잘못된 대응이 이제 나왔던 것이고, 또 하나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바주카포나 이거 가지고 쐈을 거 아니에요. 2.36인치 쐈는데 이거 튕겨져 나가는데요. 쌩쌩한데요. 막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미군들한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신입 기사 때 그러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저보고 기사 쓰지 말라는데요, 그분이요? 네. 뭐 이렇게 흔히 저기 어떻게 해요? 말로 어쩐다유 이제 뭐 충청도수로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군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직 훈련이 덜 돼서 무기를 제대로 못 써먹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막 우리 군을 폄하하고 뭐 이제 미군들이 이제 자만심을 갖고 이제 오판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미군들이 어마 뜨거라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정신을 차린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미스 부대라고. 그때 이제 파죽지에서 내려오니까 미군들이 그때 이제 점령군으로 일본에 있었잖아요. 근데 정규 부대, 정규 사단을 파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급한 대로 태스크포스 특별 임무대를 그 스미스 중령의 지휘하에 보내서 처음으로 북한하고 맞붙는 게 이제 오산 근처에서 맞붙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바주카포니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붙었는데, 근데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T-34 맞춰도 그냥 끄덕없이 내려와. 장비의 문제죠, 그러니까. 장비 운영의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라. 이게 한국군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게 훈련이 아닌 부족해서가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예. 미군들도 그때 뭐 바주카니 무반론총이니 뭐 그런 거 쏴도 소용없고, 그래 스미스 부대 그때 속된 말로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가지고 야 이거 정말 북한 놈들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되고
우선은 급한 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아까 원쌤 말씀하신 이 상대가 안 되는 경전차, 제피 이 경전차를 이제 배치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가까운데 일본에서 빨리 투입할 수 있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일단 투입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아니 그러면 그 맞상대가 될 만한 이제 같은 급은 네. 이제 언제쯤 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같은 그야말로 클래스가 급한 대로 주일미군 창고에 있던 거를 찾아서 꺼내요. 중전차를 찾아서 꺼내는데 1950년 7월 그러니까 전쟁 나고 바로 뭐 한 달쯤 뒤, 한 달 안팎으로 해서 보내는데 그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아 얘는 저 바퀴수 그 뭐죠? 저 아니, 사람 작잖아요. 예. 아까보다는 이 스케일이 예. 좀 다르죠? 사람이 예. 무한궤도수 다른 거. 그러네 확실히 얘는 급이 맞냐 얘는 이게 이제. 딱 포즈도 이제 뒤에 옆에서 찍은 포즈로 비교가 잘 되는데 이게 이제 M26 퍼싱 전차입니다. 퍼싱. 예. 퍼싱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 아 장군이에요 퍼싱도? 패튼 일본들처럼.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원수 얘기하잖아요. 원수. 별다섯 개. 5스타. 예. 5스타. 그때 1차 대전 때 그 원수로 임명됐던 분이 이 퍼싱 원수고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뭐 전차도 있고 뭐 탄도 미사일 중에도 퍼싱 미사일이 있고 뭐 퍼싱 원투도 있고 뭐 이분의 이름을 딴 것들이 이제 계속 많이 붙는데 여하간 이게 원래 2차 대전 때 그 독일군이 쓰던 유명한 게 아까 말씀하신 티거, 타이거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전차 중에 하나고 아마 프라모델 만드신 분 치고 싫어하시는 분이 없을 그럼 거예요. 5번째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원쌤도 아마 굉장히 벌써 이 모양이랑 분위기가 다르죠. 탱크라면 이래야 된다 이런 느낌 좀 있어요. 아마 최애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이제 판터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된 건데 주포가 90mm 아까 75mm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강한 이제 그런 거고 T-34보다도 강하죠. 85mm니까 T-34보다 강한 이제 그런 것이고 1950년 8월 17일에 그 처음으로 이제 정과를 세웁니다. 배치된 다음에 그 T-34 85 세대를 낙동강 전선에서 격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8월 21일에 그 유명한 다부정 전투에서도 이 퍼싱 전차 중대가 활약을 하는데 몇 대를 부시냐? T-34 14대, 그다음에 SU-76 자주포 5대, 그러니까 도합 19대를 격파를 해서 그때 아주 명성을 떨치고 북한군의 길을 확 이제 죽여놓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퍼싱 전차가 이 성능은 괜찮은데 개발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개발되고 실전된 직후에 2차 대전이 끝나버렸고 그래서 45년 6월까지 종전이 될 때까지 무렵까지 2,432대가 생산이 됐는데 그때 2차 대전 때는 거의 쓸모가 없었던 거, 못 써먹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제대로 써먹은 게 바로 우리 이제 6.25 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퍼싱을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퍼싱이 제대로 활용했던 게 6.25 전쟁이다. 그렇군요. 이제야 이제 퍼싱이 오면서 제대로 된 전차전이 이제 치러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참 242대 0. 와 이거 진짜 이 보유대수 참 엄청난데요. 하지만 우리 국군이 이 T-34에 처절하게 맞서면서 정말 영화보다도 영화 같은 거 영웅적인 그 무용담을 많이 만드셨는데 자, 그 장면 제가 준비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우리 국군 선배님들이십니다. 본방의 탈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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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물살을 가리며 다가오는 공포의 식인상어.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 거대한 괴물 고질라. 하지만 이것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전장에서 나를 향해 돌진해오는 분노의 전차. 그런데 6.25 전쟁 당시 이런 무시무시한 북한군 전차와 맨몸으로 맞서 싸운 용사들이 있는데요. 무서울 것 없던 북한 전차들은 그들 앞에도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불가능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영웅들을 만나볼까요?
1950년 6월 28일 북한 남침 4일째 조전날. 춘천으로 침략한 북한군 제7사단은 전차를 앞세워 홍천을 공격해옵니다. 당시 전차를 구경조차 못했던 우리 군. 무섭게 밀고 들어오는 북한군 전차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 이런 상황에서 국군 제6사단 19연대는 북한군 전차를 경멸하기 위해 특공대를 편성하는데요. 특공대로 선발된 인원은 조달진 1등병을 비롯해 11명. 특공대원들은 북한군 전차의 파괴 요령을 교육받고 전선으로 투입되죠. 그런데 이들이 지급받은 무기는 박격포탄 1발과 수류탄 2발이 전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의를 불태우고 적진으로 용감하게 뛰어듭니다. 이들이 선택한 전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위장술. 그것도 길가에 쓰러져 죽은 시체로 말이죠. 먼저 조달진 1등병은 선두 전차를 막기 위해 굽은 도로의 배수로에서 죽은 척하며 적 전차를 기다렸죠. 다른 대원들은 20m 간격으로 배수로 근처와 도로변 숲속에 숨어 있었는데요. 얼마 후 북한군 전차 10여 대가 막강한 화력을 뽐내며 질주해오고 우리 군이 대전차 포탄을 북한군 전차에 명중시켰지만 잠시 멈칫했을 뿐 끄떡도 없었죠. 다시 포탄 세례를 퍼부으며 전진해옵니다. 이를 본 특공대원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격을 주저하는데요.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대원들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6탄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하죠. 먼저 실행에 옮긴 사람은 조달진 1등병. 박격포탄을 북한군 전차의 궤도 밑으로 집어넣은 뒤 전차 후미로 쏜살같이 뛰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는 해치를 연 뒤 수류탄 2발을 투척, 벼랑으로 재빠르게 굴러 떨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북한군 선두 전차는 거대한 폭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입니다. 그러자 뒤따라오던 전차들도 멈춰 섰죠. 무슨 일인가 고개를 빼꼼 내민 맨드 전차의 북한 전차장. 순간 특공대원들의 기관총에 맞아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전차 또한 수류탄에 폭발해버리죠. 한순간 앞, 뒤 전차를 모두 잃은 북한군은 진퇴양난에 빠지는데요. 잠복해 있던 대원들은 놀라 도망가는 북한군을 일제히 몰살합니다. 목숨 걸고 싸운 대원 11명은 전원 생존했다는 사실. 대단하죠? 이 전투는 개전 이후 최대 전차 경멸전으로 기록되는데요. 연속적인 후퇴로 절망하던 병사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죠. 이와 달리 북한군은 당초 작전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고 전선 돌파에 상당한 애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북한군도 6탄전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병력이 엄청났습니다. 1950년 8월 31일 북한군은 어둠을 틈타 낙동강을 건너기 시작했죠. 그 지역은 미 제2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었는데요. 전차장 어니스트 알 코우마 상사는 M26 퍼싱 전차 2대를 지휘하고 있었죠. 북한군은 강력한 박격포탄으로 미군 부대 진지를 무섭게 타격해옵니다. 미군도 북한군을 향해 응사하는데요. 하지만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나는 북한군. 결국 미군은 후퇴를 결정, 많은 보병들이 철수를 해버리는데요. 그러나 코우마는 남아있는 보병들을 엄호하고자 그 자리에 남아있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M26 퍼싱 전차 한 대가 피탄당하고 코우마 또한 부상을 입게 되죠. 이제 단 한 대의 전차로 북한군 500여 명을 상대해야만 하는 상황. 코우마는 굴하지 않고 북한군과 9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먼저 해치 밖으로 몸을 꺼내 달려오는 적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했죠. 그럼에도 북한군은 좀비처럼 전차 차체 위로 마구 뛰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코우마는 포탑과 포신을 돌려 북한군 병사들을 떨어뜨리고 접근을 막았는데요. 그 결과는 힘겨운 사투 끝에 방어 성공. 북한군 250명이 죽음을 맞습니다. 코우마 상사는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차병으로는 최초로 명예 훈장을 수여받게 됐죠.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 자신감이 아니었을까요? 작지만 강한 돌멩이 하나의 모든 것을 건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전차를 상대로 저렇게 한다는 건 정말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그 이순신 장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필사직생 필생직사 네. 그런 각오로 죽기를 각오로 덤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퓨리란 영화 있는데요. 블랙빛 나오는 게. 네. 거기 이제 실사판 같은 상황이잖아요. 전차에 보병 수백 명이 달려들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런 전법을 썼다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또 북한군 전차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소모돼 가기 시작했다. 또 이런 모습을 또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서 무슨 뭐 퍼싱도 오고 뭐 이렇게 그 장비도 준비가 되고 또 이렇게 또 우리 국군 장병님께서 목숨을 정말 아끼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이제 전세가 이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탱크들이 또 등장을 하고 이제 프라모델 탱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프라모델계에서 유명한 예, 유명한. 스테디셀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1950년 8월에 원생은 갑자기 더 생기가 나시는 것 그럼요.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옛날에 만들던 거 떠오르고 막 그래서 1950년 8월에 그 M46 패튼 패튼. 예, 패튼 장군의 그 이름을 딴 거고 그 다음에 M4A 이거는 이름이 328인데 328이에요. 예. 요거는 이제 셔먼 탱크 M4는 셔먼이죠. 셔먼, 이건 EG8이라고 해서 28 뒤에 붙어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셔먼 EG8 전차 이게 이종들이 두 종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이제 M46 패턴을 보게 되면 이거 보면 이제 금방 아세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앞에 이제 그 호랑이 얼굴. 이게 6.25 전쟁에 참전한 패턴은 다 이제 호랑이 얼굴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요게 이제 옛날에 이걸 칠하려면 되게 고생 좀 했죠. 요즘은 저걸 하셔야 이게 제대로 이게 제대로 그렇죠.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프라모델 실력으로는 안 되고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같이 이제 미술적인 바탕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어쨌든 이 M46 패턴은 퍼싱을 개량해서 기동성을 보강한 전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진이 아주 좋고 조향 장치도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 같이 산지가 많고 기복이 심한 지형에 딱 맞는 전차예요. 그래서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 M46 패턴하고 북한의 T-34하고 교전이 있었는데 M46은 한 대의 손실도 없고 T-34는 8대가 격파가 됐다라는 이런 또 전과를 올린 적도 있고요.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한국 전쟁 기간 동안 200여 대가 한국에 배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는 여러 가지로 뭐 인연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뛰어난 공격력과 험지 주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 수복 작전 그리고 평양 탈환 작전 이럴 때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모델인 M47 패턴, M48 패턴이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로 또 사용되게 되고 그래서 M48 패턴은 개량이 돼가지고 아직도 해병대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요? 예. 주가지고. 근데 그 브래드 피트 그 퓨리에 나온 거는 셔먼이에요? 이게 패턴이에요? 뭐예요? 셔먼 EG8이죠, 그게. 이제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M4A3E8 EG8은 그 M4가 이제 정말 베스트 미군 전차 중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생산이 됐고 최대 베스트셀러 전차 중에 하나인데 그중 역 시리즈가 많아요, 그게.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개량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최신 성과 장치라는 거는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걸 도입했고 이 궤도폭도 넓혀져서 안정감이 있다. 그다음에 지면이 받을 때 받는 압력을 낮춰줘서 주행성과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이제 주무장도 강화를 해서 이 간통력까지 높아졌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전차 사진이죠. 프라모델로 저부터 10번 만들었어요. 네. 이것도 가장 대표적인 프라모델 전차 중에 하나인데 제가 셔먼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외형이 주는 소위 유행하는 말로 포스라고 그럴까 이런 거는 솔직히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여. 없어 보여서. 근데 왜 그 10번이나 만드셨던 거 이유가 있어요? 디자인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흔했어요. 그렇죠. 흔했어요.
저게 싸고 예. 종류도 여러 가지 나오고. 예. 하지만 호랑이 도장을 한 이짓 이것은 정말 6.25 전쟁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독특한 이런 것이고 또 뭐 이거는 6.25 때 쓰였던 거다 식별해 줄 수 있는 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데 이군은 요 이짓 전차를 679대를 전선에 이제 투입을 했는데 부품의 내구성도 우수하다는 그리고 엔진도 튼튼하고 잔구장이 거의 없었다. 어느 정도로 빨리 없어졌냐? 9월 말이 되니까 경기도 일대에는 단 한 대의 북한군 전차도 없는 3개월 만에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러고 맞으면 바로 불부터 터져버린다. 깡통이 상당히 안 좋은 얘기인데요. 이게? 안 좋은 속된 말로 이제 밥이 된 거죠. 근데 셔먼이 사실은 복잡해요 구조가. 미국 물건 특유의 그 M16도 그랬잖아요. 예. 좌석에 인조 가죽이 깔렸대요. 아, 레자?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예, 인조가죽 저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탱크에서 저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보니 디스예요. 아, 그리고 솔직히 그 칭찬도 아닙니다. T-34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좁아서 극한 직업, 아, 극한 직업 수준이다. 어머니께서 우위에 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인정하면 예. 이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인조가죽 이거 뭐 이게 적들만 좋은 거고 이거는. 아니 내가 우리 미군인데 셔먼 탱크 인조가죽 베껴서 구두 만들겠어요? 아, 그러게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못하는 네,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니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하면 쿨하게 인정. 그런 적이 최소한 제 기억에 한 서너 번은 있어. 원생님 쿨하게 인정할 때까지 한 100회 넘어서까지 계속 안 해야 되겠다.